일기에 비해서는 독재 정권 시절께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특징은 없나요? 그런 특징은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 세력 사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 전쟁의 부정적인 유산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인권 침해 사건은 집단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8건 내지 10건 정도가 집단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거론이 됐지만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장준하 선생 사건이랄지 장준하 선생 그런 것들은 일기 의문사위원회 때부터 이슈가 됐지만 제대로 이제 규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013년인가요? 그 장준하 선생 그 유해를 발굴하면서 그 상처가 드러났고, 이것은 확실히 어떤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증을 그렇게 갖게 되면서 새롭게 다시 진상 조사를 하고 진실 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도 보니까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것도 여기 대상이 됐다고요? 예, 그 사건의 피해자들 그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분이나 또는 그 사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그 어린 그 여학생의 부모나 이런 분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문제가 밝혀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활동 기한이 몇 년입니까? 2기위원회는? 지금 법률적으로는 3년을 하고 1년을 더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신청 그 추세로 보면 과연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다 규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연장해봐야 4년인데 신청 받는 것만 2년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올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그 신청의 추세를 보니까 3+1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2년 사이는 신청만 받아요? 아니죠. 조사 이미 시작했죠. 그렇죠. 신청을 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검토를 거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지난 5월 27일 날 처음으로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한 이후에 5차례, 6차례 지금 조사 개시 결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신청 사건의 절반 정도를 조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 12월 달에 출범했는데 5월에서야 첫 번째 조사 개시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왜 그러냐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늦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원 구성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에 위원 구성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10일 날은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쯤 지난 후에 국회에서 그 위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출된 위원들이 다시 대통령 임명을 받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두 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9명의 위원이 구성된 것이 그렇게 3개월 내지 4개월 늦어졌습니다. 맞아요. 그 위원회 구성돼야만이 그 사건들을 검토를 해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2월 10일 날 출범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5월 27일 날 첫 번째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법률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준 3+1년이라는 기간은 5월 2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작년 12월부터가 아니에요? 그 활동 기간은 첫 조사 개시 결정 이후 3년 그리고 1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약 5, 6개월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 인력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과 그다음에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충원을 하는
그런 별정직 공무원으로 두 그룹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전체 인원은 약 190명 정도인데 예. 조사 인력은 조사관은 120명 정도입니다. 그 파견된 분들은 어느 부처에서 파견돼요? 정부 여러 부처에서 파견되는데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뭐 경찰, 그 기타 다른 부처에서 파견이 되고요.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파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법무부나 국방부, 이런 경찰 이런 분들은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수사와 이 조사는 좀 다른, 예.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수사 경험이 이 조사에 많은 도움이 알겠습니다. 되고요. 또 이제 일반 민간인들 중에 예. 이 문제를 전공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과거에 여러 정부의 각종 위원회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조사관들도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사관들의 전문성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겠다. 인원수는 1기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까? 그 인원은요.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1기에는 위원들이 1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2기에는 9명으로 구성됐잖아요.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1기 때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준비를 하면서 예. 그 인원을 188명으로 짰거든요. 예. 근데 1기의 경우에 가장 많았을 때는 2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기보다는 조직 규모가 약간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그 조사 신청을 받아보고 나서 네. 필요하면 증원도 되는 증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올 가을까지 신청을 받아본 이후에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에다가 그걸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1기 때에 비해서 조사 권한이나 이런 데서 좀 강화된 건 없습니까? 1기 때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제 이 동행 그 참고인들 동행 명령이랄지 동행 명령권 또는 그 뭡니까 그 청문회 조항을 실시를 해서 비록 비공개이지만 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기 때보다는 그 약간 좀 더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럼 그 결론을 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그 진실을 몰랐던 사건들이 국가적으로 공인이 되는 거죠. 진실 규명 또는 진실 규명 불능 또는 뭐 각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진실 규명이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부 각 부처에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가 권고를 합니다. 어떤 조치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해야 한다랄지 또는 여러 가지 유령시설을 통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위로해야 한다랄지 이런 조치를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배상, 보상, 배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현재 법으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요. 그 진실 규명이 되면 이제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배보상 소송을 통해서 배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 규명이 이루어진 그 결과를 법적 근거로 삼아서 개별 소송을 해요. 그렇죠. 이건 좀 낭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법률 개정을 할 때 배보상 규정까지도 다 넣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어려운 변수가 뭐냐면 이번 8월에 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그 4.3 피해자들에 대한 그 위로 또는 배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진행 중이죠. 그것이 결론이 나오면 어느 정도 진실화해위원회 법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별 소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나는 1기 위원회 때 진실규명을 받은 이후에 개별 소송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기회를 놓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해서 배보상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진실 규명을 받았지만 배보상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기회의 어떤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범정부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다시 개별 소송을 해야 하는가? 번거롭게 이중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배보상을 하려고 하면 국가적인 재정적인 부담이랄지 이런 문제가 아마 고려된 것이 아닌. 또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 그 윤곽이 잡히면 국회에서 그 문제에 관한 토론과 입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 기한의 문제도 그렇고 배보상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로군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일기위원회 때 진실규명을 받은 이후에 일정한 기한이 지난 다음에 배보상 기회가 놓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이런 게 그렇지. 있나요? 그 원래 최초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는 이건 과거사 문제이기 때문에 없는데 진실규명을 받은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배보상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게 이제 3년 뭐 그랬는데요. 한때 그것을 줄여서 6개월로 줄이기도 하고 그게 이 일관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제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을 받고 나서 배보상 소송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은 그 문의를 저희들한테 해오고 있다. 그렇죠. 다시 기회가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정부 국가기구에서 하는 그 진실규명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그대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그 증거 자료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작업이 따라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짚어주신 거고. 예, 지금 이미 국회에서 우리 진실화해위원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네. 법안이 이미 두세 개의 있어요.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경우 배보상인데 가해자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처벌 이런 것까지는 없나요? 저희들은 과거사 문제는 원래의 사건에 대한 그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진실화해위원회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는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해자로 규명이 되는 경우에 어떤 적절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과를 한다랄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랄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이 아니고 화해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에 입각을 해서 국가가 적절하게 사과를 하고 왜 그러냐면 과거사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 정부 기구가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위령 시설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하긴 공소시효도 다 지났으니까 법률상으로는 형사처벌은 일단 불가능하군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청문회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증언을 했는데 거짓 증언을 했다거나 위증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습니다. 원래의 사건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진실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장애가 되는 그런 행위나 발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이 있어야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아직 없지만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실 규명을 하게 되면 청문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이게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거다. 이런 정신을 좀
앞장서 실천하면서 내가 과거 이렇게 가해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이제 5.18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화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토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2월까지는 신청을 받으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본인이나 또 본인의 뭐 친인척이나 뭐 선친들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던 기억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많이들 신청해 주십사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었던 권력기관들. 그렇죠. 그렇죠. 군, 경, 그다음에 정보기구 이런 그 권력기구에서 과거에 그 사건들을 다루었던 기록들을 일기 때는 충분히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2기의 경우에는 제가 그 국가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흔쾌히 앞으로 협력하겠다.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기 위원회가 종료되고 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여러 그 국가기관에다가 권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권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난 7월 초에 국정원장이 직접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부 필요하면 다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분명히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언제적 일인데 또 들추나. 이제 좀 그만 넘어가고 미래를 가자. 뭐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있지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가장 큰 것은 근데 사실은 그런 과거에 우리가 그 비참했던 그 비극적이었던 사건들의 당사자들이 사실은 우리다. 왜 그러냐면 그걸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은 그것을 가슴에 안고 끙끙 앓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사를 다시 거론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사실은 가슴에 그 아픔을 숨기고 알면서 앓고 살아왔다. 그래서 저는 과거사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속에서 엄청난 중요한 그 지도 구구의 지위로 올라갈 텐데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진국 대한민국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또는 진실과 정의의 차원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또는 될 수 있다.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후속 세대들이 자유롭게 인류와 이 지구를 위해서 꿈을 꾸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설계하려면 과거에 발생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에 더 이상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밝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문스러운 그 과거 현대사를 갖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는 첩경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2기 위원회가 제대로 해주셔야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네. 이제 이런 과제는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사는 단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틀 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알다시피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차원에서 또는 동아시아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은 단지 대한민국을 국가답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세계적인 인권국가 대한민국이 되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던 아픈 역사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매듭지어야죠. 그렇죠. 그런 국가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도록 하고
충분히 그런 교훈을 갖다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이 과거사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일을 잘 마무리해 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되는 거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기한도 늘리고 조사 인원을 좀 보강하더라도 그렇죠. 아무튼 꼭 책임지고 잘 좀 매듭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실, 화해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 전체 남북으로 아우르는 강력한 그런 그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진실화해위원회가 참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우리 국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의 말씀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진실 앞에 서로가 모두가 겸허해져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진실을 제대로 밝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이 진화 위에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